24년 만에 평양을 찾은 푸틴. 최근 부쩍 가까워진 관계를 과시라도 하듯 최고급 차량을 또다시 선물로 건넸습니다.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유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북한. В этой связи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не исключает для себя развитие военно-техн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одписанным сегодня документом. 그리고 푸틴의 방북에 동행한 한 남성.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사장 유리 보리소프. 북한 발사체 엔진 기술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왜 이번 방북에 동행했을까? 더 추력이 좋은, 성능이 좋은 발사체를 북한에 제공한다. 더 나아가서 설계도까지 줬다고 하면 그건 커다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 남북 우주 경쟁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천군만마죠. 지난달 27일 밤. ゆっくりと光の点が上昇していきました。だいたい時間は2分ぐらい経ったところでしょうか。また空中で爆発するような様子も確認できました。 일본 방송사 카메라에 북한에서 쏘아올린 발사체가 포착됐습니다. 赤い炎が湧き上がる。あ、爆発しました。ロケットが爆発しました。 그 시각 일본 오키나와. 수고 기간内にさらなる挑発行為に出る可能性はあると考えられ、防衛省としては必要な情報の収集、分析を 같은 시각 우리 군 감시 장비로 포착한 북한의 발사체. 발사 2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북한도 1시간 반 만에 발사 실패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발표에서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액체 산소를 추진제로 썼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액체 산소를 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근데 제가 갸우뚱했죠. 왜 액체 산소를 쓰고 등유를 썼을까? 천리마도 있는데. 천리마는 지난해 북한이 액체 산소가 아닌 상온 추진제를 활용해 쏘아올린 발사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이 액체 산소를 썼다는 겁니다. 북한이 작년 말 천리마를 발사한 후에 몇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새로운 연료 체제 엔진을 발사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것이죠. 굉장히 의아했다는 것이죠. 나로 우주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엔진 연소 시험. 액체 산소 엔진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이 액체 산소를 활용해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이 발사체에 액체 산소를 사용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상온 추진제보다 더 강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사체 같은 경우는 우주까지 날아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공기가 없는 부분까지 얘가 날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불을 붙이려면 반드시 산소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를 싣고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추진제라고 우리가 통칭을 얘기하는 거는 하나는 연료, 하나는 산화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싣고 올라가야 되는 게 발사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 안에서 산소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실으면 기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피가 큽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큰 발사체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얘를 냉각을 시켜서 액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영하 183도입니다. 기체를 액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시설과 장비가 필요한 엔진 기술. 북한의 지난달 발사는 한 단계 더 높은 엔진 기술에 북한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북한이 갖고 싶어하는 액체 산소 로켓 기술. 우리나라는 이미 2018년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 화면으로 크게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카운트다운이 나오잖아요. 5, 4, 엔진 점화, 발사. 진짜 저게 날아갈까? 밑에서 터지면 안 되는데. 올라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 다음에 봤어요. 딱 보니까는 발사대는 이제 날아가고 없더라고요. 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날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 중대형 액체 로켓 엔진 개발국이 됐습니다. 액체 산소를 활용한 로켓 엔진 개발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엔진이라는 하나의 몸체 안에는 연소실에서는 3200도씨의 연소 온도가 들어가고 그 바로 옆에서는 영하 183도짜리 아주 극저온의 냉각이 들어갑니다. 발사 후 705초 만인 22시 우리나라가 액체 산소 엔진 시험 발사에 성공하고 5년 뒤 북한은 천리마 1형을 발사했습니다. 곧바로 발사체를 쏠 수 있는 상온 추진제를 활용했습니다. 북한이 액체 산소 엔진 개발에 나서기 전 사용했던 기술입니다. 전쟁이 발발하거나 아니면 어디를 타격한다고 했을 때 바로 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온용 추진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무슨 이제 점화제가 필요 없어도 그냥 불이 붙거든요. 연료하고 산화제만 만나면 그냥 불이 붙습니다. 상온 추진제 엔진으로도 이미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성공한 북한. 북한은 왜 지난달 굳이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 엔진 시험에 나섰던 것일까? 북한이 저온 추진제로 갔다는 것은 대추력의 발사체를 개발을 해서 거기서 더 큰 그 중량의 무게의 위성을 발사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건 명확한 것이죠. 더 무거운 위성, 더 많은 정찰 위성을 발사체에 싣기 위한 의도라는 겁니다. 지난 2010년대 이후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김정은이가 굉장히 많은 미사일들을 쏴댔죠. 결국 이제 타격을 할 수 있는 주먹을 많이 갖췄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타격을 정밀하게 하려면 타격되는 표적들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 정보 이런 걸 다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상당한 눈, 결국은 이제 감정짤 자산을 통해서 타격 자산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겠다. 3, 2, 1, ignition. And go Korea 425, go SpaceX.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우주 궤도에 첫 군사 정찰 위성을 진입시켰습니다. 우리 손으로 독자 개발한 위성. 하지만 그 위성을 우주로 실어 올린 건 미국 스페이스 X사의 펠컨 9이었습니다.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지만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미국의 발사체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5년, 26년, 27년 세 번 더 쏴 성공하면 그 로켓은 언제 쏴도 성공해도 된다라는 기술적 확신을 갖는 거예요. 어느 우주 선진국치고 로켓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쏘고 기술 검증을 안 받은 나라가 없어요.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가 기상위성 천리안 올라갔지만 저거 브란서 로켓으로 올라갔거든요. 700억 줬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로켓이 있어야 된다고. 네. 독자적인 발사체를 개발해야 하는 이유. 큐브셋 1번 분리 확인. 국제 정세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급히 필요할 때 타국에서 우리 수에 맞게 발사를 잘 해주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실패는 했지만 북한의 발사체 엔진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월등한 발사체와 위성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죠. 다만 앞으로 얼마 정도 속도에서 차이가 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푸틴과 김정은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났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우주와 원동 지역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추동하는 우리나라 나로 우주센터보다 140배나 큰 우주기지에서 만난 두 사람.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를 탄생시킨 우주 강국 러시아의 손은 북한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후 북한은 액체 산소를 활용한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액체 산소를 추진제로 쓰는 이런 엔진을 어떻게 개발했을까? 소리 소문도 없이.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러시아가 이걸 우리 이제 북한에 줬구나. 불과 몇 달 사이에 새로운 연료 체제를 가진 엔진을 그렇게 발사한 사례는 극히 드물어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러시아가 상당히 파격적으로 도와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지난 19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푸틴 대통령의 북한 답방까지.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데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됐다. 발사체, 그 발사 운영하는 기술서부터 발사체 엔진도 최근 기술로 전수해주고 이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순풍을 타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기회는 좀 더 열려 있다, 북한에. 그렇게 보는 거죠. 네. (75톤급) 2단 엔진 7기 그리고 7톤 엔진 6기를 10년 동안 조립하면서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다음 4차 발사에 사용될 75톤급 1단 엔진 2기에 대한 조립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종훈 과장은 내년에 있을 누리호 4차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3차례에 걸쳐 누리호를 추가 발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각자 지금 맞추는 위치에서 이게 지금 위쪽으로 지금 전체 위치가 전체 위치가 X축으로 지금 8mm 정도 올라갔고 거의 8.9mm 올라갔고 저희가 3개월 동안 조립을 해서 이제 고생한 엔진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납품을 할 때면 꼭 그 자식을 내보내는 것 같은 기분이고 그리고 그런 엔진들이 이 발사체에 조립이 돼서 이제 성공하면은 그 행복감이라든지 그 자부심은 정말 엄청나게 큰 것 같습니다. 2차례 성공했던 누리호 발사.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지난해 3차 발사부터 내년 4차 발사까지 2년 넘는 공백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23년에 발사하고 25년에 발사하면 1년 중간에 공백이지만 엔진 제작 기준으로 보면 한 3년 가까이 공백이 있었거든요. 이게 처음 4차, 5차, 6차 중에 4차가 저희들 느낌으로는 1차 발사 같은 느낌입니다. 4차 발사가 결코 3차에 연속된 발사라고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이자 누리호의 전신인 나로호. 나로호 1단은 RD-151이라 불리는 러시아 엔진이 사용됐습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가 취재 전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주 발사체 개발 기관들이 대부분 재정난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염가로 우리에게 그 기술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 그 발사체 관련 정보를 제공을 했던 거죠. 이제 러시아는 한국이 아닌 북한을 돕고 있습니다. 김정은 속을 제가 몰라도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이제 돌파구 찾았다. 셋, 당겨주십시오. 한국의 나사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우주항공청이 지난달 문을 열었습니다. 러시아 지원을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위협적인 단계에 접근하고 있는 북한의 발사체 기술. 엔진 정화. 이륙.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우주 공간으로 확장된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가 발사체 기술의 완전한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주는 법에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1988년 처음 시행됐던 최저임금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임금의 한선을 설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노사 양측 대표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최저임금 액수를 결정해 왔습니다. 노사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커서 또다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싶은 노동자 측과 그렇지 않은 사용자 측의 입장은 늘 엇갈렸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해마다 이맘때 개최돼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올해의 쟁점은 최저임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노동계는 배달과 택배기사, 가전제품 관리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이 국가의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경영계에서는 현재 모든 업종에 일괄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서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불 능력이 취약한 기업들이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지불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차별이 아니며 형평성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와 수준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사용자와 노동자 측.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싶다는 이들과 최저임금을 업종마다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소규모 회사와 공장들이 모여있는 수도권의 한 마을. 아침 7시, 카페 대표 정정우 씨가 매장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지금 7시 막 지났는데 항상 네.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준비하시나요? 저희 오픈이 아침 8시라 아침 7시라 아침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는 와서 이제 같이 아침부터 이렇게 환기시키고 정리하고 오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커리를 겸하고 있는 정 씨의 카페에는 제빵실이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이요. 아침에 커피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또는 아침에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한테 빵 하나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아침 빵을 지금. 별도의 제빵실에다 1층 매장과 2층의 공간이 있는 이 카페의 직원은 몇 명일까? 제빵실에 3명, 정직원 3명, 바리스타 팀 3명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일용직 알바 친구들까지 포함하면 10명 정도 됩니다. 커피와 빵을 만드는 직원 6명에 흔히 아르바이트생이라 부르는 일용직 서너 명이 시간대별로 나눠 일하고 있는 겁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찾는 근처 직장인들이 몰려듭니다. 1분 1초가 그분들은 아깝거든요. 점심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최대한 예민하게 조금 빨리 최대한 빠르게 그 대신 질 안 떨어지게 항상 맛있는 커피나 맛있는 뭐 서비스를 위주해서 하려면 이 손이 조금 부족해요. 업주에게는 휴일이 없다는 것도 정우 씨와 같은 자영업자들의 큰 고충입니다. 저는 항상 아침 카페를 오픈을 하고요. 직원들은 주 2회, 월 8회 정도는 무조건 챙겨주려고 노력을 하고, 뭐 무조건 쉽니다. 월 8회 이상은 쉬게끔 직원들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직원을 늘리면 업주는 휴일을 가질 수 있고 바쁜 시간 일손이 늘어나지만 문제는 인건비 부담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에 맞춘 주휴 수당을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하는 이른바 쪼개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필요 없이 주세요. 그럼 저 일 더 하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12시간, 13시간을 하는데 그런 친구들은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제가 안 된다. 이거는 이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단칼에 거절하고. 경영계는 정우 씨의 베이커리 카페와 같은 음식점과 편의점, 택시 업종에 최저임금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임금별 구분 적용이 있어서 그 기준이 된다고 하면은 미만율이 높은 업종이죠. 즉 최저임금을 다 주지 못하는 업종인데 미만율이 제일 높은 업종은 농림업, 그리고 편의점업, 음식 도소매업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 구분을 통해서 시장의 어떤 수용성, 그 해당 업종에서의 수용성을 높이고 또 그쪽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더 불러들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면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서는 굳이 취약 근로자들을 고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단순한 기능이 필요한 미숙련 노동력이 필요한 그런 업종에서도 이들을 배제하고 아주 유능한 인력들, 고급 인력들을 고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고령 근로자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현재 최저임금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임금이 결정된다면은 보다 일자리를 구하는 데는 좋은 여건이 조성되리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물론 근로자에게도 득이 될 거란 주장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을 비롯해 마치 최저임금이 사회 악인 양 비상식적인 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현이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경영계의 주장과는 반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이 아닌 이른바 특수고용직에 대해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요구입니다. 헌법 32조 1항에 최저임금제를 두는 이유는 이 저임금 노동자, 모든 노동자들의 적정임금을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을 위해서 최저임금법을 시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최저임금법도 사실은 이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주기 위한 법이잖아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것을 적용 대상에서 빼는 거는 법이 시대를 못 따라가서 노동자의 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정수기 방문관리사 박옥란 씨가 사무실에서 짐을 챙겨 일을 나섭니다. 지금 뭘 챙겨 나오시나요? 오늘 제가 하루에 점검해야 될 점검 대상 중에서 정수기 교체 필터가 교환 주기에 따라서 달라서 그 필요한 필터를 오늘 챙겨가지고 나왔습니다. 매일 항상 이렇게? 그렇죠. 일반적인 직장인들 출근하듯이 아침 8시나 9시쯤 출근해서 5시 정도 그때쯤 마칩니다. 여느 직장인처럼 매일 출근하는 일과지만 박옥란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방문하는 고객사에서는 직원으로들 많이들 알고 계셔요. 직원 아니셨어요? 뭐 4대 보험도 적용되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아니거든요. 회사의 근무복을 입고 있지만 회사가 정한 일정한 급여가 아니라 점검하는 기기마다 수수료를 받습니다.
얼음 정수기 대용량 같은 경우에는 한 대 점검하는데 9,600원, 공기청정기 6,100원, 뭐 정수기 6,300원, 비대 5,600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그 금액의 제품에 따라서 점검한 개수 하면 그게 제 급여가 되는 거예요. 박옥란 씨가 자신의 키만한 정수기를 움직입니다. 이 무거운 기계를 드러내셔야 돼요. 이 탱크 안에 점검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너무 꽉 차 있어서 여기가 공간이 좁아서 열 수가 없어요. 엄청 무거울 것 같은데. 무거워요. 들어보시겠어요? 네. 당겨야 되거든요. 이 공간이 너무 적어서 손이 안 들어가죠? 움직이는지. 저희는 이제 좀 요령이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할게요. 겨우 절반쯤 나온 대형 정수기. 얼음을 빼고 탱크를 닫고 오늘은 필터 교체도 있는 날입니다. 박 씨가 1시간 동안 대형 정수기를 점검하고 받는 수수료는 9,600원.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인데 이번 점검에서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수입을 얻은 셈입니다. 그러면 월 수입은 얼마나 될까? 제가 한 달에 점검해서 받는 수수료가 210 정도 되거든요. 210만 원 정도 되는데 저는 그래도 많은 거예요. 저는 그래도 많은 거고 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120, 130 되는 경우도 있고. 한 달을 일해도 현재 최저임금 206만 원을 겨우 넘기거나 턱없이 모자라기도 하는 상황.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박 씨처럼 건보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최저선을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나 어려움들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노동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5조 3항에도 있고 그에 따른 시행령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있는 법 안에서 이런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더 늦기 전에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박 씨와 같은 가전제품 방문 관리사를 비롯해 택배와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입니다. 고용 형태는 물론 보수 체계도 다양하다 보니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플랫폼 노동을 통해서 많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성격의 노동인데 그럼 그분들의 경우에는 노동의 대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좀 복잡해서 건당 수수료 방식, 성과급 방식 이래서 과연 기본급이 얼마인지 기본급은 이제 낮게 책정하고 이렇게 결정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200만에서부터 600만 이상까지 잡고 있는 특수고용 종사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이 잘 안 된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여부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특수고용직을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확대 적용 논의에 앞서 특수고용의 유형과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사람이 일하는 데 있어서 차등을 주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골고루 다 같이 평등하게 최저 시급을 적용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박옥란 씨의 바람은 오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경영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구분 적용된다면 고용을 늘려보고 싶은 카페 대표 정정우 씨. 임금은 똑같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 입장, 사장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20대나 30대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차등을 주신다고 하시면 10대도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고 60대 이상의 노인분들도 기회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에서도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이 커 구분 적용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겨 다음 달 2일 열리는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만 원을 넘길지가 관건인 내년 최저시급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 최저임금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올리자는 노동자.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고 금액도 올리기 어렵다는 사용자. 생존에 필요하다는 같은 목적, 정반대의 해법을 놓고 어느 해보다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